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된다라는 말을 오랫동안 들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앞으로는 기술 경쟁만큼 전기 확보 경쟁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핵융합, 다른 말로 인공태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타 연구 현장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계신 남용훈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초전도 토카막인 K스타를 연구하고 있는 남용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줄 들었는데 예. 성함 빼고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뭐 예. 이렇게 아시겠지만 문과의 그쪽이어가지고. 예, 잘 설명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K스타가 뭔지 그리고 뒤에 그 단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 K스타라는 단어의 K는 이제 당연히 코리아 한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하고 T가 중요한데 S라는 거는 이제 초전도의 약자고 슈퍼컨덕팅의 약자고요. 이 뒤는 이제 토카막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이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이 핵융합을 하는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를 저희가 토카막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자기장을 만들어 줄 때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장비가 이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그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전도 방식으로 만든 토카막이다 네. 해서 이제 ST가 들어가서 네. 저희가 그거를 K스타라는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네, 초전도도 이따가 여쭤볼 거고요. 예, 맞습니다. 토카막도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원자핵, 예. 전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뭐 본격화 됐고 사실은 미중 경쟁의 핵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양극화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그런데 정말 핵심은 그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거기까지는 팩트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뭐 화석 연료를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AI 이전에 탄소 중립이 먼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화석 에너지원을 다 뭐 신재생이나 원자력 같은 걸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먼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목표도 쉬운 목표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진짜 폭증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원자력만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네. 뭔가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요구가 더 나오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동하는데 굉장히 막연합니다. 도대체 예. 얼마나 많은 전력이 수요된다는 건지, 도대체 뭐를 가동하기 위해선 도시 작은 마을 하나의 전기 전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비유도 많이 들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네. 좀 오랫동안 그 연구가 정체된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돌파구가 뚫린 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연산 능력을 사용을 해서 얘를 처리하면은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기술 레벨이 열린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LLM 같은 네네. 것도 나오고 이런 네. 것들이 다 발전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GPU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가 네네.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양의 어떤 하드웨어를 일단 확보를 하는 데서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생산 능력이 확보돼서 이런 GPU나 이런 걸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해도 네. 결국 그럼 이런 GPU를 돌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해지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면 이거는 우리가 AI 기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인공지능 챗 GPT 네. 이런 데서 고마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거 한번 네. 할 때마다 엄청나게 전력이 소모된다, 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인공지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엄청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는
우리가 뭐 다들은 하드웨어를 다 확보하더라도 여기에 공급할 전력원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어려운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기후 위기 때문에 그 막 에너지 아껴야 되고 재생에너지 맞습니다. 가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 이걸 돌리려면은 이거 음. 기후 위기 어떻게 극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갑자기 그렇죠. 기후에 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후 위기나 이제 탄소 중립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네. 사실은 에너지 절약도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좋은 에너지원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도 좀 줄여서 기후 위기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AI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제 선택지가 어떡하지? 돼 버린 거죠. 우리가 네. AI를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AI를 하고 싶으면은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에너지원을 또 개발해서 이거를 충당하든지 그런 선택지가 생겨버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융합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에너지원을 다 그렇다고 다시 석탄 못 뗄 거야 그렇죠. 이것도 아니니까. 예. 원자력도 뭐 있고 또 재생에너지 지금 뭐 발전 단계지만 그것도 또 어쨌든 한계가 또 있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다 핵까지 갔어요. 이렇게 예.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태양광 같은 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자력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고 이걸 대체를 해나가고 있기는 한데 약간씩은 조금 한계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기본적으로 24시간 꾸준하게 생산하기가 어려운 그 그런 가널성이 에너지원이고 있어서. 그렇죠. 네네. 뭐 낮에는 되고 밤에는 안 되고 이런 네네. 식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입지 조건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원자력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거든요. 그 좁은 면적에서 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또 24시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기저 에너지, 기저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공급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그걸 연구하고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만들고 계시지만 그거를 이제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이제 뭐 폐기물 같은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냐 그렇죠. 그게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를 우리가 또 무한정 AI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늘려나가기에는 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신재생과 원자력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이 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핵융합이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에너지원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상한 대로 잘 개발이 된다면 이런 신재생의 어떤 그런 깨끗한 측면 그리고 이 원자력 에너지에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기저 에너지, 기저 전력원이라는 측면 이 측면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핵 융합이라는 건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상용화될 만큼 현실화되지 않은 기술 뭐 이 정도를 일단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발전소를 지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핵 분열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핵 융합은 뭐야? 융합을 일단 뭐 이렇게 뭉친다라는 뜻 같은데요. 예. 핵 융합을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미 여러 개의 좀 낯선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아까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다 이렇게 좀 파고들다 보면 원자로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수소라든지 뭐 산소, 탄소 이런 여러 가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원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중심에 있는 핵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중심에 있는 핵인데 근데 이 핵이라는 게 수소 원자 따로 생겼고 뭐 탄소 원자 따로 생겼고 산소 원자 따로 생겼고 이렇게 다 제각기로 생긴 게 아니라 이 핵도 자세히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딱 두 가지 입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몇 개 있고 네. 중성자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핵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핵융합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네. 그냥 두 가지의 핵을 서로 융합시키면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진 새로운 핵이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핵이라는 거는 양성자, 중성자 두 가지 입자로밖에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두 가지의 핵을 융합하면은 또 새로운 핵이 되는 거고 이 핵을 쪼개면은 네. 또 새로운 핵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핵을 합쳐서 새로운 핵을 만드는 거는 핵융합이라고 부르고 네. 요거를 쪼개서 새로운 핵을 만드는 거는 그냥 핵분열이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핵 융합은 어떤 거랑 어떻게 합쳐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핵융합을 할 때는 가벼운 원자 핵들을 서로 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벼운 원자 핵이 이제 수소인데 수소. 네. 수소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양성자, 중성자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면 수소,
두 개면 헬륨 뭐 이런 음. 식으로 결정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제일 가벼운 게 수소기 때문에 네. 수소를 합치는 핵융합 반응을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핵을 쪼갤 때는 무거운 걸 쪼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핵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핵들을 쪼개서 또 새로운 핵을 만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이 수 있겠습니다.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은 보통 핵무기 얘기할 때 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가장 무거운 아이들을 쪼갤 때, 그렇죠. 분열시킬 때 에너지가 엄청나서.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수소 얘기해 주셨고 헬륨 얘기해 주셨고, 그런데 융합은 어쨌든 가벼운 애들끼리 서로 그렇죠. 융합시키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예, 맞습니다. 내뿜는 건가요? 예. 왠지 무거운 애들끼리 부딪혔을 때 마찰력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닌가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핵이 이제 어차피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돼 있다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양성자, 중성자 개수는 똑같거든요. 개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에너지가 나오냐 네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할 때는 이런 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조금 사라지면서 그게 에너지가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핵융합 반응 중에 하나가 중수소와 삼중수소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반응인데 이 중수소라는 거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고요. 그다음에 삼중수소라는 거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수소예요. 그러면 합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세 개죠.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그러면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인 헬륨의 원자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하나 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헬륨의 원자핵과 중성자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네. 가장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핵 융합 반응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은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변함은 없는데 네. 이 과정에서 질량이 조금 사라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질량이 아인슈타인의 E는 그 MC 제곱. EMC. 네. 그렇게 그게 해서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E가 에너지고 에너지고. M이 질량이니까 두 가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됐을 때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융합은 어쨌든 두 개를 이렇게 섞어놓고 붙여놓는다라는 예. 개념 같은데 예, 그냥 한 방에 넣어놓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붙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맞춰줘야만 네. 되죠. 어떻게 하면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친해져서 융합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 핵들이 서로 융합을 할 때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극복하고 붙이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얘를 붙여주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내뿜게 되는 거죠. 어떤 에너지로 붙여야 되는 건가요? 특정한 에너지가 있나요? 외부에서 뭔가 힘을 뭐 압력이 됐든 뭐 열이 됐든 뭐가 있어야지 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네. 일단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우리가 온도가 높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자들의 온도를 높여주면은 네네. 그러면은 입자들이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활성화되는, 있다라는 네네. 뜻도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빨리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혀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뭐 핵 융합이나 핵 분열 반응을 설명드릴 때 질량이 사라져서 에너지가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 같고 네네. 질량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이상한 반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이해를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핵융합이나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핵 안에 있던 에너지가 그냥 빠져나온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가 탈 때나 석탄이 탈 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결국 분자 안에 있던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화학 반응과 핵 반응이 사실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핵 반응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보다는 훨씬 더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이지만 한번 일어나기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물리적인 반응의 일종이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철이라는 원소를 기준으로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핵이 융합될 때 에너지가 나오고요. 네. 철보다 무거운 원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애들은 핵이 분열될 때 에너지가 나와요. 이런 개념인데 네네. 이런 융합 반응과 분열 반응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융합 반응에서는 제가 이제 핵이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반응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핵 분열 반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핵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네. 핵이 하나 있으면 중성자가 가서 이 네. 핵을 때리면서 네. 핵이 쪼개져요. 아. 근데 이 네. 중성자라는 거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그러니까 전자기력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중성자라는 애가 있기만 하면 가서 우라늄 핵을 때리면서 핵이 쪼개지게 돼요. 분열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 핵 분열 반응을 시킬 때는 이게 뭐 높은 온도라든가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고요. 아. 그냥 상온 상압에서 다 일어날 수가 있고요. 상온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 예. 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고 어. 다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라늄 광산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도 방사능이 일정 레벨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나오는 이유가 그냥 광산에 있는 상태에서도 그 우라늄이 쪼개지는 핵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요거를 발전소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쪼개질 때도 중성자가 또 나와요. 네네. 이렇게 쪼개질 때 나온 중성자가 다음 핵에서 가서 그 핵을 또 쪼개면은 그러면 여기서 또 중성자가 나오고 그러네요. 계속 증폭이 되잖아요. 네네. 이런 걸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연쇄 네. 반응이 안 일어나고 네네. 쪼개져서 나온 중성자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아,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거나 할 때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은 이렇게 이런 반응을 잘 일으키는 특정한 우라늄의 원소들을 어떤 특정한 비율 이상으로 농축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농축하는 거군요. 예, 90% 이상 농축해야지만 예. 그게 분열이 쉽게 일어나고 그래서 예. 이제 최종적으로 에너지로 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심해지면 이제 무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핵 분열 네. 반응은 이렇게 뭐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기는 오히려 더 쉽지만 네. 반면에 이제 뭐가 어렵냐면은 이렇게 상온상압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억제하고 싶을 때는 좀 많은 기술이 또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멈추고 싶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인위적인 어떤 또 조작을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막 그러니까 얼려요? 어떻게 되죠? 주로 이제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들을 사이에 막 끼워주면은 아, 여기서 핵 분열해서 나온 중성자가 네. 다른 핵을 때리지 않고 네, 흡수가 되니까 이게 반응이 점점 커지지 않고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제어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인위적으로 잘 안 됐을 때 무슨 네. 사고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특정한 그 환경을 다 조성해야지만 그걸 그렇죠. 멈출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 근데요, 그 과학자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해요? 예. 왜 갑자기 아니, 어떻게 예. 그런 걸 생각해낼 수가 있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실은 저는 이 채널을 국제 정세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 네.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보이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아, 지금 잠깐만 들어도 그럼 머릿속에 맨날 막 원자 핵하고 원자랑 전자랑 중성자 얘네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거를 머리에 계속 이제 이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옆으로 샜어요. 이제 핵 융합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 가벼운 애들끼리 또 가능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분열은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핵 분열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는 쉬운 반응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운 그런 네네. 기술이고요. 반면에 핵 융합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의 반발력을 극복하고 네네. 서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하려면은 이제 에너지를 높여줘야 되고 그게 이제 온도를 높이는 것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이제 한 1억 도까지 높여줘야만 이제 원활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1억 보기 도요?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1억 도가 예. 말이 돼요, 그게?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온도죠. 1억 도라는 거는. 그걸 잴 수 있는 온도계도 없을 것 같은. 일반적인 온도계로는 잴 수가 없고 네. 뭐 특별한 또 측정 방법을 또 사용을 해야죠. 하긴 그거 만드시는 분들이 뭐 온도계 정도야 쉽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1억 예. 도를 어떻게 만드는? 그럼 그러니까- 핵 분열로 그 에너지를 혹시 1억 도를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요? 네. 그 예를 들어 수소폭탄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이건 수소폭탄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드는 폭탄이거든요. 아, 수소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핵융합의 원료를 가운데 놓고요. 네. 그 주변을 다른 우라늄이나 이런 핵폭탄으로 쌉니다. 그러면은 완전 콜라보네요. 예, 네. 바깥에서 그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핵융합 연료의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핵융합 저 반응이 그냥 1억 해본 도까지 올라갔어야 얘긴데. 되는.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지금 뭐 다 뭐 수부탄 뭐 이따 실전에 것들을 배치가 하니까. 돼 있으니까 되는 거겠죠. 아,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옆으로 샜는데요. 아, 그래서 1억 도를 어떻게 음.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억 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온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1억 도까지 올리고 뭐 하는 거는 특별한 원리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에너지를 계속 투입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에너지가 예를 들면 뭐 뜨거운 물이 있으면은 네. 가만히 놔두면 계속 식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불을 가열을 해서 식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은 온도는 이제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1억 도를 어떻게 올리냐 네. 혹은 1억 도를 담을 수 있는 물질이 있냐 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일단 그거 견딜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 보이고 그 안에 뭐 원자가 됐든 전자가 됐든 중성자가 됐든 뭐 담아야 될 텐데 그 자체를 만드는 게 가능한 건지가 지금 그렇죠. 너무 SF 같은 그렇죠. 얘기여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예, 그거를 아마 이제 좀 차근차근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1억 도라는 온도는 만들었고요. 그 1억 도라는 온도를 만들어서 네. 48초까지 유지한 게 아까 말씀드린 K스타 장치에서 달성을 한 그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비현실적이고 방금 네. SF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미 그거는 다 1억 도도 만들었고 그거를 48초 동안 유지하면서 장치 안에 담아두기까지 했고 이런 거를 다 혹시 달성을 몇 년 한 거죠. 전에 그 뉴스에서 뭐 세계 최초 달성 예, 뉴스 예, 나온 게 맞습니다. 이거였나요, 예, 혹시? 맞습니다. 예. 48초? 예,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거죠. 죄송합니다. 예, 하긴 예. 1억 도를 유지하면서 48초를 계속 땔감을 떼는 그 예, 예. 느낌으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1억 도라는 온도를 달성한 거는 외국에서도 많이 했고요. 아, 네. 심지어 1억 도보다 더 높은 온도도 만든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장시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K스타가 가장 긴 기록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1억 도라는 온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끼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태양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태양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다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태양이 핵융합을 일으킬 때는 사실은 그 중심부까지 파고 들어가도 한 1,500만 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1,500만 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 핵융합에 있어서 온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양은 1,500만 도밖에 안 되니까 확률 자체가 좀 낮긴 하지만 그런데 태양은 이제 이 중력 때문에 네. 엄청난 수의 입자가 중심부에 모여 있어요. 그걸 압력으로 따지면 한 뭐 100억 겹, 수백억 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확률이 되게 낮아도 우리가 로또 뭐 한 몇백만 장 사면 당첨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핵융합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구에서 그 반응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공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구에서는 그렇게 많은 입자를 뭉쳐놓을 수가 없어요. 뭐 중력을 이용할 수도 없고 네.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지구에서 지금 K스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핵융합 장치에서 실험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입자의 개수를 가지고 실험을 하냐면 이 대기의 압력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있잖아요. 기체의 네. 개수. 네. 이 개수보다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개수의 입자만 가지고 얘네들의 온도를 높입니다. 더 훨씬 그렇게 훨씬 더 적은. 적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일단 먼저 저희 그 K스타 같은 핵융합 장치를 진공 상태로 먼저 만들고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핵융합 연료를 넣어주는데 네. 그게 이런 대기에 한 10,000분의 1 정도만 넣어주고 네. 입자의 개수가 굉장히 작으니까 이제 온도를 올려주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입자의 개수가 낮으니까 확률을 좀 높여야지 당첨이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온도를 태양보다 더 높은 1억 도까지는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이제 태양처럼 한 1,500만 도에서 이 밀도를 높여서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밀도는 좀 낮더라도 얘를 1억 도까지 올리는 게 저희는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려던 건 뭐냐면 네네네. 입자의 개수가 굉장히 작다는 거였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집어넣고 예. 가열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왠지 그 융합이 더 잘 일어날 것 같은데 예, 전혀 맞습니다. 다른 개념이군요. 그렇죠. 개수가 많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온도를 높이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충점을 찾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도의 플라즈마라고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제가 또 처음 단어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우리 자막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네. 플라즈마. 네. 그러니까 요
그 플라즈마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핵을 융합을 시키고 싶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이 원소라는 거는 핵의 전자로 감싸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네. 근데 핵을 융합을 시키려면 먼저 이 전자를 떼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자가 떨어진 상태를 그냥 플라즈마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우리 인공태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이 생긴 건가요? 지금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인공태양 이렇게 쉽게 부르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핵융합인데 네. 우리는 이제 그 핵융합이라는 똑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지구상에서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네. 태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 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도 원료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땔감이. 맞습니다. 그게 예. 어떤 걸 활용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융합이라는 거는 철보다 가벼운 원소에서는 다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난이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잘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좀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핵융합 반응은 다 일으키기 힘들지만 네. 그 와중에서 저희가 자꾸 찾아서 가장 쉬운 반응을 찾은 게 이 중수소라는 것과 삼중수소라는 것을 반응시키는 네. 거거든요. 이게 그나마 핵융합 중에서는 가장 일어나기 쉬운 반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반응을 이용하면은 네. 우리가 한 1억 도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걸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른 반응을 이용하려면 훨씬 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럼 중수소랑 삼중수소는 어디서 얻어요? 이걸 얻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네. 그래도 중수소는 우리가 자연상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게 이제 수소의 동위 원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네. 이 중수소, 삼중수소, 수소 이런 애들은 다 양성자는 하나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에 일반적인 수소는 그냥 중성자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중성자가 하나 붙으면 중수소가 되는 거고 중성자가 2개 붙으면 삼중수소가 되는 건데 이 중수소라는 형태는 자연계의 수소랑 같이 존재해요. 굉장히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통해서 잘 정제를 하면은 네. 중수소를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소를 구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수소는 H2O 물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물이 있으면 거기서 수소를 구할 수가 있고요. 물을 구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닷물. 바닷물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럼 바다에서 그 에너지를 얻을 그 중수소를 얻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짠 물에서? 그렇죠. 뭐 짜고 안 짜고는 사실은 네네. 상관은 없고요. 상관없고. 엄청나게 어차피 많은 분해할 양의 거니까. 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많은 양의 물이 있으면 거기서 정제를 해서 중수소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냥 뭐 퍼다 쓰는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그거는 지금 기술로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예, 건가요? 뭐 중수소는 우리가 정도면?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중수소가 들어간 물을 중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소가 들어간 물은 경수라고 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수로 경수로가 거기서 맞습니다. 나오는. 그렇군요. 이런 중수 같은 네.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중수소 자체는 이런 식으로 바닷물 속에서 정제하는 방식으로 네.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삼중수소는 그런 식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고요. 얘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중수소가 구하기 어려운데 삼중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핵의 반응을 통해 만드는데요. 네. 이 중성자가 있으면은 이 삼중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와 리튬이라는 원자핵을 또 결합을 시키면은 네. 이게 삼중수소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가 이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 중성자가 또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요. 중성자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중수소를 만들기 어려운 건데 아까 제가 이제 핵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중수소, 삼중수소가 결합해서 헬륨과 중성자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핵 반응을 일으키면 또 중성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반응을 시켜서 네. 중성자를 만들고 네. 그럼 이 중성자를 리튬과 결합시켜서 다시 삼중수소를 만들고 이 삼중수소를 다시 넣어줘 가지고 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은 네. 이게 순환 과정이 되면서 삼중수소를 우리가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자체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메커니즘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넣어줘야 될 원소는 이제 삼중수소가 아니라 리튬만 넣어주게 되면은 삼중수소를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핵융합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단계가 있으려면 그 단계별로 사람이 개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나요? 그 단계별로 어떤 장치들이 적정한 있는 장치들을 거겠죠?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그럼 리튬도 엄청나게 중요하네요. 필수 요소네요. 예, 리튬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핵융합로를 저희가 짓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원료가 이제 중수소와 리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중수소는 바닷물 속에서 구할 수 있고 그거는 리튬도 구할 구해야 수 되는데 리튬은 뭐 요즘에 뭐 소금강산 이런 데서 구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리튬도 바닷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중수소나 리튬을 다 바닷물 속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네. 핵융합 반응, 뭐 핵 분열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료의 양이 굉장히 적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이런 핵융합의 원료 1g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와 네. 석유 8톤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같다고 하거든요. 석유 8 톤. 예. 톤이랑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화력발전소 같은 데 석탄을 떼는데요. 1년에 쓰는 양이 대략 뭐 300만 톤? 이 정도의 석탄을 떼야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핵융합발전소를 우리가 짓게 되면은 네. 한 뭐 100kg 정도의 연료만 있어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소위 가성비가 정말 예.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우리가 정제해서 그런 원료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네. 이게 적은 양만 있으면 되니까 정제를 해도 만약에 바닷물을 정제해서 300만 톤의 중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거를 한 100kg 이렇게만 만들면 되니까 뭐 중수소도 그렇게 구하면 되고 리튬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갑자기. 바다에서 어쨌든 뭔가 구해서 네. 우리 뭐 그 히토리움 막 구하러 어디 뭐 중국까지 안 와도 되고 약간 예, 뭐 이런 맞습니다. 예. 거기 희망이 뭔가 생긴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까 1억도 얘기하셨고 예, 이제 예. 말씀 중에 박사님은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뭐 태양이 1,500만 도밖에 안 된다. 팟계라니요. 1억 막 예. 1,500만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 뭐 어떤 그릇 사면은 뭐 전자레인지 사용은 안 됩니다. 뭐 몇 도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 엄청난 그릇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존재하니까 지금 일단 실험을 하신 거겠죠? 맞습니다. 어떤 예. 걸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에는 이렇게 뜨거운 1억 도의 플라즈마라고 하는 물질을 공중에 벽에 닿지 않게 이제 띄워놔야 되는 게 핵심인데요. 네. 그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기적인 성질이 있고 네. 그 정기적인 성질이 있는 물질에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그 자기장에 마치 이제 뭐 꼬치에 이렇게 꿰인 것처럼 네네.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이 플라즈마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 자기장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효율이 다 달라지게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네. 어떤 형태의 자기장으로 잡아주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본 것 중에 가장 발전소에 쓰기 좋은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자기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꼬치로 비유를 드렸는데 네네네. 그냥 뭔가 꼬치에 이걸 일직선 꽂아 느낌. 놓으면은 네. 이렇게 쏙 빼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않도록 그 꼬치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계속 도넛 돌아가게. 형태로 만들어주면 거기서 그러면 빙빙 돌아갈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데 이걸 그냥 돌리지 말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이면서 돌아가게 만들어주면은 네. 훨씬 더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를 잘 잡아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 원형이 아니라 그 안에서 꼬여서 그렇죠. 원형으로 나사처럼 하는. 이렇게 꼬이면서 들어가. 그렇게까지 해주면은 네네. 플라즈마가 더 잘 잡혀 있겠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잡는 방법을 대표적으로 이제 토카막이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나요? 아니면 그건 수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핵융합 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특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K스타를 네. 세계 최초로 토전도 토카막에 도전해서 이렇게 잘 건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핵융합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또 필요한 게 굉장히 복잡하고 커다란 장치를 굉장히 정밀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럼요. 혹시 이제 예.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핵융합로를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굉장히 정밀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선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대 장치를 네. 만드는 거에 대한 충분한 산업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K스타를 우리가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거대한 장치를 만들거나 그런 거대한 장치를 순차적으로 조립하는 그런 기술이라거나 이런 거 하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그런 기술들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것들도 있고 네. 또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따라가야 되는 기술들도 많이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8초 견디기 하는 음. 거를 K스타에서 어쨌든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언제였습니까? 24년도 48조까지 늘린 거는 이제 24년도 24년도 한 얻은 2년 성과고요. 전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걸 K스타에서 드디어 해낸 건데 아니 그럼 그 공중에 떠 있어야지 도넛처럼 막 이렇게 꼬아놔야지 이게 엄청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대전에 있는 저희 핵융합 연구원에 아, 네네. 있는 장치고요. 네. 그 건설이 된 거는 한 1990년대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2007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아, 90년대부터 그거를 예, 맞습니다. 예. 90년대부터 그걸 시작을 했다고요? 예, 건설을 시작해서 2007년도에 완공을 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학자들은 인내심이에요. 음. 그걸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그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어.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가 있고 이론이 있어서 이거 하다가 또 고치고 뭐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된 건가요? 뭐 지연됐다는 표현보다는 오래 걸린 건가요? 일단은 이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오래 걸린다는 측면에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핵융합 개발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 네. 근데 저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핵융합 연구를 하려면 핵융합 장치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토카막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이 토카막이라는 방식 자체는 이 사실은 소련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968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이 토카막이라는 방식은 이미 나왔고 아. 그걸 사람들이 쭉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방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크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K스타는 한 폭이 한 9m, 높이가 한 9m 정도 되는 장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발전소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폭이 한 30m, 높이가 한 30m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지금 뭐 또 짓고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하나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핵융합 연구가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성과로서 뭐 1억도 48조 이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거 말고도 중요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성과 네. 자랑하고 싶으신 성과 이거 우리가 진짜 한국 사람들이 해냈는데 혹은 K스타가 해냈는데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좀 아쉬운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 K스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네, 네.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거 시작할 때 초전도라는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K스타라는 게 이제 초전도 장치인데 아까 제가 90년대부터 이 건설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사람들이 우리가 나중에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이 초전도로 된 장치를 지어야겠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우리가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고 이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방식은 이제 자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결국. 네. 네, 일반적인 자석으로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주려면은 이 자석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오래 돌리지 못해요. 한 뭐 수초만 돌려도 너무 뜨거워서 더 이상 네네. 가동을 못한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항이 완전히 0인 초전도 상태의 전자석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요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 장치가 필요하다. 요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K스타가 처음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초전도 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이 초전도 장치를 건설을 해보겠다.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완성된 게 2007년이고요. 벌써 20년 전이네요. 예. 근데 뭐 비슷한 시기에 또 중국에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두 가지 장치가 대표적으로 초전도 장치로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초전도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초전도 장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실험을 길어봐야 한 수초밖에 못 해요. 근데 이 초전도 장치를 써야만 뭐 수십 초 이상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K스타라는 데서 얻은 성과 중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이렇게 좀 긴 이 플라즈마라는 거를 길게 바라보면서 실험을 해서 얻은 성과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성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 1억 토를 48조 유지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3차원 자기장을 이용해서 네.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네. 이런 이게 갑자기 논문을 읽는 것 같은. 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전 들을 예. 수는 있어요. 예, 계속 예. 말씀 부탁.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그런 성과들은 K스타의 초전도 장치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얻은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2007년이면 2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 K스타에서 무려 48초 이상이잖아요. 49초까지는 아니고 48초였죠. 예. 였어요. 예.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2026년 지금 현재 장단기적인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1억도 48초라는 건 그냥 대표적인 성과 중 네네. 하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근데 이게 몇 년 전하고 지금이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핵융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핵융합이라는 게 정말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전히 영화 속의 한 장면 그렇죠. 같은. 네. 그러니까 정말 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1억도 어떻게 올려요? 뭐 이렇게 그걸 담을 수는 있어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이미 1억도 만들었고 48초 유지했습니다라고 네. 하면 깔끔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융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단계가 됐냐면은 사실은 이 핵융합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핵융합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이제 많이 버리신 것 같아요. 이제 가능한데 네, 한번 해볼 만한데. 그렇죠. 충분히 핵융합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은 과연 여기서 우리가 발전소까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경제성 있는 장치로서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더 관심 있게 보고 그게 더 중요한 기술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상용화 가능한가 그렇죠. 이런 예. 것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억도를 만들고 그걸 오래 유지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당장 이제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플라즈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플라즈마를 뭐 유지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로도 바꿔야 되고 뭐 거기에 합당한 재료들도 있어야 되고 네. 그에 걸맞는 장치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학 기술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핵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핵융합이 정말 경제성 있는 발전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를 집중해 가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정말 그 무지한 상태에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예를 들어 지금 1억도 달성을 했어요. 일단은.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한 2억도로 높여볼까? 혹은 뭐 48초를 예를 들어 48분으로 늘리고 이거는 왠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걸 온도를 더 높이면 더 효율적이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개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높이면 당연히 뭐 훨씬 좋고요. 두 배 예.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2억도 훨씬 늘리면. 좋은데 네. 이제 쉽지가 않고 않아서. 그렇게 높이는 건 쉽지가 않고 뭐 지금 뭐 온도도 높여야 되고 밀도도 높여야 되고 네네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에너지가 잘 도망가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이렇게 아무리 온도가 높고 이런 플라즈마를 만들어 놔도 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기장이라는 거를 잘 이용해서 이 플라즈마가 좀 도망가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만 되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연구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이즈 말씀하실 때 최대 30m 예. 그 높이, 폭, 길이, 예. 네, 폭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정도 만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뭔가 저 예전에 이제 원전 이런 것만 봐서 예. 엄청나게 큰 규모의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30은 어떤 개념에서 나오는 건가요? 근데 보통 저희가 잡을 때 한 1기가와트급의 발전소를 주로 상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1기가와트라는 게 보통 이제 원자로 1기라던가 네네. 뭐 그 정도 네, 크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상정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30m라고 하는 거는 이 도너츠 모양으로 딱 생긴 그 그것만. 장치 있고 네네네. 그 옆에 또 뭐가 많이 붙어야 되긴 그렇겠죠. 해요.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기가 정도. 그 예. 정도 하면 1기가. 우리 언제 돼요? 이게 사실은 그게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핵융합이 정말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거 단계는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거를 비유를 조금 들어드리면은 네. 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동력 비행을 성공하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인간이 날 수 있다는 것조차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게 여객기가 돼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그걸 또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까지는 막 15년, 30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핵융합이 되는 거냐를 네. 보이는 것과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에는 좀 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는 한 2030년대 정도에는 그래도 이제 핵융합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한 10여 년 예, 예. 뒤쯤이면은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리고 한 2040년대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전기를 한번 우리가 써보는 정도까지는 목표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보통 이제 이런 엄청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할 때는 그 일단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박사님 같이 이렇게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뭐 국가 간의 막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국가보다 민간이 훨씬 더 또 앞서 있는 분야도 있고요. 지금 이 분야는 예를 들어 K스타만 해도 국가가 뭐 100% 예를 들어 지분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도 참여하는 건지 그 산업 구조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동안은 대부분 국가 주도로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 30m, 30m 장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나라가 짓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전 세계 핵융합 연구하는 국가들이 다 모여서 지금 프랑스에 짓고 있는 장치를 이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네. 그게 그 30m, 30m짜리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모여서 아, 그래요? 연구를 하는 이런 단계였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 대로 핵융합이라는 게 가능한가를 보이는 단계에서는 네. 이렇게 전 세계가 모여서 하는 게 말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당연히 그때부터 경쟁이 국가별로 들어가죠. 경쟁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연구하는 단계에서 각 나라가 이제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네. 여전히 국가 주도의 어떤 뭐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연구 단계가 아니고 상업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국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국가와 민간 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제 요거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뭐 모든 나라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럼 초기 단계에선 같이 하다가 지금은 어떤 단계라는? 지금도 계속 국제 협력으로 아,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목표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 지금 그 프랑스에 있는 이터라는 장치는 굉장히 큰 장치고요. 아, 그 이터. 아, 예. 네네. 네. 그 굉장히 큰 장치고 우리가 그 정도 커다란 장치가 되면은 우리가 핵융합을 굉장히 원활하게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만드는 장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목표로 잡고 있는 게 투입한 에너지 대비 한 10배 정도의 에너지는 우리가 그 정도 장치면 생산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분히 잘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가 이터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요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전기로 만들고 그렇죠. 변환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 단계까지 다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공학 기술 같은 거를 다 하는 거를 이제 각 국가가 이제 다 별도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뭐 이터를 해야 되냐 이제 아니면은 각 국가별로 따로 해야 되냐 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그 두 가지를 다 양쪽 병행하면서 네네. 이 두 가지에서 다 기술을 얻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렇죠, 합쳐서 그렇죠. 어떤 핵융합 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상대국이 경쟁국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봐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기술도 저런 거 하고 있구나. 약간 서로 대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약간 신경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핵 융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말고 어떤 나라가 좀 앞서가고 있나요? 지금은 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는 뭐 미국하고 중국이 예, 뭐 일본이나 유럽도 뭐 기술력 자체로만 보면은 뭐 거의 뭐 다 유사한 수준이고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거기를 굉장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래서 한도 그룹에 속하는 분야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고 이런 게 해서 굉장히 많이 조금 따라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큰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두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이상의 엄청난 투자를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좀 기술력을 많이 축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독자적으로 모든 핵융합 기술을 다 개발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핵융합로를 딱 지으면요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아마 정말 쉽지 않을 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혼자서 핵융합로를 다 짓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미국과 중국도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핵심 기술은 자기들이 딱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또 협력을 통해서 얻고, 이런 계산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뭐 어떤 여러 가지 핵융합 필요한 기술 중에 특별한 몇몇 핵심 기술 정도는 우리가 진짜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 같은 거를 가지고 서로 이제 협력 같은 걸 할 때 전략적인 어떤 그런 자산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진짜 이건 잘 개발을 하고 어떤 분야는 협력을 통해서 얻고 이런 거를 잘 전략을 세우는 게 또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핵이란 단어만 보면 항상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그 뭐 원자력 발전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실제 문제도 있었고, 근데 또 다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뭐 폭발 장면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수소차도 막 야저 폭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농반 진반 얘기도 있었는데 핵 융합 기술은 안전한가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핵융합을 열심히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핵융합은 저는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뭐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핵 분열이라는 거는 반응이 좀 일어나기는 쉽지만 우리가 그걸 좀 잘 제어해야 되는 그런 네. 측면이 있고 핵융합이라는 거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응을 끝내는 건 되게 쉬워요. 끝내는 건 예. 쉽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원자력 아. 발전소나 이런 데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맞아요, 반응이 맞아요. 계속 일어나면서 뭐 지속되는 그런 걸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땐 핵융합 발전소에서는 만약에 뭔가 뭐 지진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 발전소가 이렇게 뭐 쪼개지든 네네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소가 그러니까 할 때 제가 일단 내부를 진공으로 뽑고 네. 연료 한 10,000분의 1을 집어넣은 다음에 네. 1억 도로 만든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하라고 틈이 생기면은 네. 바깥에서 공기가 쫙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꺼질 겁니다. 아, 바로 뭐 단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꺼지는 거예요. 핵융합 발전소. 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군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이 장치 자체를 컨트롤 못해서 거기서 뭔가 계속 새어나오고 뭐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고 이럴 수가 원천적으로 없는 게 핵융합 굉장히 발전소기 때문에. 안전한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렇죠. 그냥 예. 이렇게 음. 딱 그 스위치 오프하듯 그냥 뚝 그런 그냥 느낌이 퍽 있네요. 꺼지는 물론 꺼지는 과정에서 이제 뭐 발전소에 뭐 기계적인 있겠지만. 손상이야 있겠지만 의외의 예. 대답이시군요. 예. 저는 막, 아, 이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꺼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답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오니까. 뭐 폭발이나 이런 네. 거하고는 전혀 이제 거리가 관련이 없는 멀다. 거고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 후 해결료라고 아, 하는 네네. 부분인데요. 네, 이건 아까 이제 그 원자력 발전 우라늄 같은 거를 농축해서 네.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농축해서 쓰다 보면은 이 비율이 농축 비율이 점점 내려가요. 계속 이제 연료가 활용이 되니까. 근데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네네. 연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방사능은 계속 나오는, 그렇죠. 방사선은 계속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조금 쉽지는 않아서 지금은 뭐 땅속 깊은 곳에 그냥 굉장히 파묻고 오랜 있는. 기간 동안 묻어둬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핵융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수소, 함성수소가 결합하면 헬륨하고 중성자가 나오게. 네, 그러니까 이제 남는 폐기물이 헬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위험한 물질이 아니고 그러네요. 또 이제 핵융합 발전소도 당연히 이제 방사능
물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큰 에너지를 다루다 보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중저준이 폐기물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물질이 삼중수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다른 어떤 방식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수를 늘리더라도 뭐 환경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폐기물 문제, 지금 이제 원자력이 항상 폐기물 때문에 네. 뭐 지역 분들도 그렇죠. 그렇고 예. 굉장히 사실 위험하잖아요. 누가 우리 동네에 그 폐기물을 안고 그렇죠. 싶겠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좀 근데 있죠. 이게 없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장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특정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엊그저께 또 일본에서도 쓰나미 상황이던데 그런 게 와도 그냥 꺼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괜찮은데요? 예, 그리고 빨리 좀 그렇다 만들어주세요. 보니까 네. 이게 뭐 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잘 개발이 되면은 그냥 도시 옆에 핵융합 발전소를 짓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송전 문제가 또 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서해 쪽에 있는 그렇죠. 그런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전기를 전송하는 것도 또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그 바로 옆에? 옆에 그냥 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아, 사실은 이렇게 잘 개발이 된다면은 네.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편리하고 되는 거죠. 무엇보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예. 아, 저는 핵융합 이것도 막 너무 어렵고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본부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네. 예,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하다가 이제 전력까지 예. 왔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다 놔도 전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뭐 무용지물인 것처럼 인공지능 앞으로 계속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여러 기술들이 계속 나올 텐데 거기에 필요한 전력은 사실 핵융합 이것만 상용화되면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좀 해결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 재생 에너지로 뭔가 이제 에너지원을 계속 보충해 가겠지만 이것도 이제 일상에서 쓸 수 있고 앞으로 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그렇죠. 기여할 수 있고 예. 그렇군요. 혹시 민간이나 혹은 정부에 이거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 좀 왜 이거 몰라주냐. 막 그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늘 답답함이 있잖아요. 네, 말해도 막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네, 이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네. 사실은 지금도 뭐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해서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 쪽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은 이 핵융합 관련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근데 뭐 아직까지도 핵융합이 너무 먼 미래의 기술 같으니까 조금 지금 벌써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 국제협력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제적으로 다 기술도 서로 공유하고 네. 이렇게 좀 뭔가 배워오기도 쉽고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몇 년만 더 지나도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벽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늦게 여기에 뛰어들면은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따라가는 게 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투자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사실은 그 수익이 2040년대에 그렇게 가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핵융합로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이미 수많은 스타트업들에서 핵융합로를 짓겠다고 하고 있고, 그럼 그걸 짓기 위해서는 당장 부품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업체들한테 어떤 특정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지금도 좀 늦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그런 어떤 핵융합 기업이나 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핵융합로를 실제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공급하는 업체가 되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 민간 기업 쪽에서도 충분히 핵융합에 뛰어들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타이밍이고
또 좀만 더 늦으면 정말 늦을 수 있는 정말 늦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기 스타트업 때문에. 부분이 중요하네요. 사실 예, 스타트업들이 그쵸. 많은 기업일수록 훨씬 더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떤 맞습니다. 분야든 간에.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 융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요. 우리 박사님을 너무 괴롭힌 게 아닌가, 살짝 반성을 좀 해보는데요. 아니, 오늘 설명 듣고,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빨리 좀 우리 과학자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만큼 아주 설명이 너무 쉬웠고 재밌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K스타의 남용은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